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섭씨 개발하는 거는 그 거대한 흐름이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Exploration and Production (EMP) 업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Exploration이라고 하면은 먼저 매핑을 하고 정보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드릴링을 통해 가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게 확보가 된 다음에 경제성을 평가해서 이제 프로덕션을 갈 거냐 말 거냐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로덕션을 하게 되면 그 한 단계가 이제 퍼실러티 설계하는 거랑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프로덕션, 그다음에 인핸스드 리커버리까지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퍼실러티 단계에서 왔을 때 그 프리피드하고 피드, 그다음에 상세 설계를 거쳐서 그림을 그려내고,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트리하고 웰레드에서 유체가 나오게 되면 매니폴드에서 모아가지고 플램으로 보내서 플램에서부터 파이프라인으로 보낸 다음에 라이저로 올라가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퍼실러티가 설계가 되고 제작이 되면 이 설계하고 제작은 다 합쳐서 그렇게까지 길지가 않습니다. 3년 내지 5년, 뭐 길어봐야 그렇게 되는데, 생산 전에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단계에서 드는 게 한 10년에서 15년 가까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들어가서 15년에서 20년까지 생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긴 흐름 중에 사실은 이제 한국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만 참여하는 시기였는데,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링을 많이 이해를 하고 설계를 하게 되면 이제 앞뒤로 그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치스 필드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하고 대우가 열심히 제작을 해서 곧 있으면 이제 인도를 할 예정이죠. 그게 처음에 발견된 게 98년, 97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97년, 98년도에 발견이 돼서 2000년대 초반에 드릴링하고 그다음 설계가 되어서 지금 막 제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만 따져도 벌써 20년 가까이 됐죠. 굉장히 긴 호흡입니다. 예. 그래서 드릴링하고 익스플로레이션, 오퍼레이션을 따졌을 때 두 개가 분야가 거의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 쪽은 보통 자원하신 분들, 페트롤리움 하신 분들이 많이 하게 되고, 프로덕션 쪽에 오게 되면 거기도 이제 페트롤리움하고 화공이나 아니면 기계 쪽이 많이 그 메이저를 하신 분들이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에 맞는 분야에 따라서 일이 다른데, 저희가 얘기하는 플로우 어셔런스는 대부분 프로덕션, 오퍼레이션 그쪽에 관계가 많이 있고, 그쪽 해양 플랜트의 설계, 그래서 이 웰에서 유체가 나와서 이 트리에서부터 탑사이드의 슬로우 캐처까지 다루게 되고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그 프로덕션 웰보에서 그 트리플 SV가 있어요. 서피스 컨트롤드 서피 세이프티 밸브, 거기서부터 탑사이드에 있는 첫 번째 세퍼레이터 또는 슬로우 캐처, 거기까지가 플로우 어셔런스가 주로 다루는 그 업무 영역입니다. 서브시 시스템의 디자인 단계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프리피드가 있고 피드가 있고, 그다음에 디테일드 디자인, 컨스트럭션, 커미셔닝, 그다음에 그 이니셜 오퍼레이션, 그다음 정상 상태 운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프리피드하고 피드 단계에서 대부분의 그 수치들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상세 설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주요 수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미 굳어진 상태로 쓰게 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프로젝트 코스트하고 인플루언스를 보게 되면, 코스트는 사실 상세 설계 이후에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프로젝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오히려 프리피드하고 피드 단계에서 대부분의 수치와 개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저희가 제작이나 상세 설계를 하더라도 사실 앞에서부터 프리피드나 피드 단계에서 참여를 해야지만 좀 더 좋은 그 리스판스를 가지고 상세 설계에 뛰어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옵쇼의 특성상 데이터가 계속 바뀌죠. 문제는 항상 업데이트된 정보를 가지고 지속적인 그 루틴한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프리피드하고 피드 때 만들어둔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프리피드하고 피드만 잘 넘어오면 제작만 잘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프리피드하고 피드를 어느 정도는 해야지만 제작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슬라이드는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없다고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지금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처음에 이제 EM 익스플로레이션부터 프로덕션까지 쭉 봤을 때 가격을 보시면 그 익스플로레이션하고 들링 코스트가 이제 반이죠. 전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에. 그다음 오퍼레이션 비용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할 때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다가 이제 엔지니어링하고 컨스트럭션이 이제 10%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이런 유가스전 그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에서 10%만 가지고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조선 3사나 아니면은 가스공사, 석유공사 아니면 다른 엔지니어링 업체들도 이 앞뒤로 나가면서 그 비즈니스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메이저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유가선을 개발할 때 그 유가선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그래서 빌딩 블럭이라고 하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저버하고 보시는 것처럼 땅 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서브시 프로덕션 옵션, 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프로덕션을 하느냐, 그리고 탑사이드에 어떤 프로세싱 유닛들을 놓느냐.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총괄하는 헬스하고 세이프티하고 인바이러먼트 HS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네 가지로 보시면 나중에 머릿속으로 이제 우리 네 가지가 어느 위치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좀 편하실 것 같고요. 먼저 이제 레저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페트롤리움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내추럴 가스 프로세싱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테이블인데, 지금 C1, C2에서부터 C10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같은 C5인데 이 펜탄이 있고, 그 다음 사이클로 펜탄이 있죠. 그 다음에 헥산도, 노멀 헥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메칠 사이클로 펜탄, 사이클로 헥산도 있고, 그 다음에 벤젠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카본 넘버가 같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이쪽 리니어한 체인으로 넘어가는 알칸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카본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이클로 알칸 계열이 있고, 이중결합 들어간 애들도 있고, 아로마틱스가 있고, 다양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크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게 페트롤리움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싱글 컴포넌트로 디파인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각각 컴포넌트의 피지컬 프로퍼티를 얘기를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이 보일링 포인트하고 그다음 덴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일링 포인트를 얘기를 하면 메탄의 보일링 포인트가 마이너스 161.5도, 그래서 마이너스 161.5도보다 낮으면 액체고, 그러니까 LNG가 되겠죠. 마이너스 161.5도보다 높으면 가스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판이 마이너스 42, 그다음 부탄이 마이너스 10 언저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점점점 상온에서부터 가까워져서 이제 높아지는 형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룸 템퍼러처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오일앤가스 업계에서 얘기하는 룸 템퍼러처가 몇 도죠? 15도죠. 그다음에 상압은 1기압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 확인 삼아서, 자, 0도씨 1기압이 아니고 15도씨 1기압. 그 기준을 봤을 때 기체가 있고 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컴포넌트가 어떤 페이지가 메인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루는 게 가스 도미넌트냐 아니면 오일 도미넌트냐 이렇게 나뉘고,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쪽 펜탄을 기준으로 36도이기 때문에 C5 이상이면 대부분 액체가 되고, 컨덴세이트부터 시작한 액체가 되고, 그 다음에 C4까지가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내추럴 가스의 주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보통 천연가스, 이쪽이 보통 오일 또는 컨덴세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돈 되는 애들인데, 그래도 뭘 해도 사물며 벤젠, 톨루엔, 자일르만 해도 BTX라 그래가지고 그 화공 쪽에서 잘 쓰죠. 그런데 그 돈 안 되는 애들이 있죠. 그 불순물이라고 하는 애들. 사실은 뭐 가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불순물이 아닐 텐데 나이트로젠이 있고 CO2가 있고 H2S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로젠은 리퀴팩션 공정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 N2 리젝션 이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CO2하고 H2S는 우리가 코로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윗 코로전이나 소어 코로전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각각 컴포넌트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C1 쪽이 다미넌트하냐 아니면은 C5 이상이 다미넌트하냐, 그다음에 불순물들이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일단 레저버에서 딱 주어져 있는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일단 개발할 때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겠다, 이런 게 다 달라지겠죠.
자, 이거는 내추럴 가스의 조성인데 서우주에 있는 그 6개의 가스입니다. 그래서 플루토하고 NWS, 고르곤 이런 젠지 이런 애들이 이제 그 NW 노스웨스턴 쉘프 그쪽 베이스에 있는 애들이고, 다음 브라우즈하고 이치스 이런 애들이 브라우즈 베이스입니다. 거리는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같은 서호주 지역에 있는 가스선이지만 조성이 많이 다르죠. 제가 이 테이블을 든 이유가 같은 가스선이라고 해도 조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 플랜트를 설계를 할 때 같은 설계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조성이 틀리기 때문에 용량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특정 지어서 스페시픽하게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가령 고려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CO2가 14%죠. 이건 굉장히 높은 겁니다. 3% 이상이면 사실은 우리가 파이프라인에 넣을 수가 없어요. 왜 넣을 수가 없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다운스트림 좀 하셨으면 아실 텐데 아마 가스. CO2가 3% 이상 넘어가면 파이프라인 스펙으로 안 받아주죠. 불이 안 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너에서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CO2가 일단 3% 이상 넘어가면 우리는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CO2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N2 쪽을 살펴보면 플루토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플루토는 이 온쇼어에 LNG 플랜트가 있는데 거기에 N2 리젝션을 할 수 있는 별도 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보시면 이치스나 아니면은 브라우즈, 그 다음에 NWS 이런 애들 보면 지금 C5 이상이 이치스는 4.4, 브라우즈는 1.8, NWS는 1.9죠. 이런 애들은 C5 이상의 컨덴세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치스 4.4가 별로 안 높은 수치 같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치죠. 그래서 그 설계를 할 때 리퀴드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FPSO가 따로 들어간 이유가 사실은 다량의 컨덴세이터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도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조성만 하나 가지고도 사실은 우리가 탑사이드 프로세스에 어디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송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CO2 농도가 높으면 일단은 코로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걸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레저부아를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얘들은 그 락 포메이션에 사실은 수백만 년 전에 갇혀 있는 애들이죠. 공룡이 죽어서 발생이 됐건 아니면 지구가 자연적으로 만들어냈건 어쨌든 그렇게 된 애들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드릴링을 하기 시작하는 그 서피스에서부터 지표면 해저면에서부터 깊거나 가깝거나 또는 온도 압력이 높거나 낮거나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레저부아가 존재하는 조건은 이거는 어떤 하나로 특정 지을 수가 없고 그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이드로카본의 농도가 컴포지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클래시파이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게 그 가지고 나온 게 이제 페이지 비헤이비어고 첫 번째가 그래서 투 페이지 인벨롭 가스하고 리퀴드가 공존을 하게 되는 상표형들을 그려보자.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프로퍼티 물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자. 그래서 API 그래비티하고 비스코시티, 덴시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플루이드 캐렉터리스틱 이게 제일 중요할 수가 있죠. 옵쇼에서는 그래서 멀티페이지 플로우가 흐를 때 어떻게 흐르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멀티 컴포넌트의 페이지 비헤이비어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싱글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상표현도가 나오죠. 기체, 액체, 고체. 그래서 뭐 이쪽 커브 지나가면 기체가 액체가 되고, 그다음에 액체가 고체가 되고, 뭐 고체가 바로 기체되면 뭐 승화되고 이런 거는 이제 중학교 때 많이 하셨죠. 근데 아마 대학교 오셔가지고 연력학 수업을 하셨으면 이런 그 멀티 컴포넌트의 페이지 비헤이비어에 대해 배우셨을 겁니다. 멀티 컴포넌트의 페이지 비헤이비어는 왜 복잡하냐?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싱글 커브로 나오지가 않고 이런 브로드한 리전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투 페이지 리전 자체가 크리티컬 포인트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그 액체가 기체가 되는 버블 포인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기체가 액체가 되는 듀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 커브 모양이 다양하게 달라지는 게 사실은 이 투 페이지, 그러니까 멀티 컴포넌트의 투 페이지 인벨롭의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띕니다. 이제 뒤에 이제 다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제 블랙 오일이냐, 뭐 볼레타일 오일이냐, 아니면 가스 컨덴세이트냐, 웻가스냐, 드라이 가스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그 임벨러 병들이 뜹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그림을 보시면 이 크리티컬 포인트 위치를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구나. 그 다음에 오른쪽이 듀 포인트고 왼쪽이 그 리퀴드고, 그 다음에 이쪽이 흔히 얘기하는 이쪽 온도 압력이 우리가 얘기하는 리퀴드 영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영역이 가스 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온도만 놓고 보면 크리티컬 포인트보다 온도가 높으면 이건 가스전이고요. 크리티컬 포인트보다 온도가 낮으면 이건 유전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생산을 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레저보어가 위치하고 있는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랙 오일이 있고 가스 컨덴세이터가 있는데 이 온도가 있죠. 레저보어가 위치한 지역의 온도하고 페이즈 인벨럽을 딱 그려놓고 봤을 때 크리티컬 포인트의 레저보어 온도가 오른쪽에 있으면 걔는 가스전이 되는 거고요. 크리티컬 포인트의 왼쪽에 있으면 얘는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스 컨덴세이터하고 블랙 오일 자체가 시작점이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 기준으로 이게 시작이 가스냐 오일이냐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압력이 지금 쭉 떨어지는 시기죠. 이 얘기는 락 포메이션 안에 갇혀 있던 오일하고 가스가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되면 압력이 슬슬 떨어지죠. 그래서 압력이 슬슬 떨어질 때 이 듀 포인트 커브나 버블 포인트 커브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지나가는 게 언제 지나가느냐, 생산 시작하고 몇 년 지나서, 그 다음에 지나가서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이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안에 얼마나 많은 가스하고 리퀴드가 들어오느냐, 인렛 컨디션으로 일단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A쪽에서 A2로 넘어오는 걸 보시게 되면 얘는 이렇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는 프로덕션 패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지나가는 유체의 온도 압력이기 때문입니다. 왜 압력이 떨어지느냐? 왜 A는 온도가 압력이 높으냐? 그거는 자연적으로 우리의 육가스전은 지표면 저 밑에 있기 때문에 높은 깊은 건 한 4kg까지 들어가죠. 보통 압력이 400기압, 어떤 건 200기압 이렇게 막 압력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계하는 가스 시스템은 70기압 전후로 해서 설계가 되고, 그다음에 유전은 30기압 전후로 설계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레저버에서부터 옵쇼 퍼실러티까지 델타 P가 결정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압력은 쭉 떨어지는 거고, 온도도 땅 속에서는 100도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100도, 150도는 기본이고 어떤 건 200도까지 올라가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루는 시스템의 온도는 15도죠. 아니면 25도, 30도.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도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식으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시작점과 끝점, 이게 일단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조성을 가지는 육가스를 존재를 하게 되는데, 대략 API 그래비티하고 GOR하고 그다음에 메탄의 농도, 그다음 특징, 이걸 가지고 5개의 플루이드 타입을 가지고 나눕니다. 하나는 블랙 오일이고, 하나는 볼레타일 오일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유전이죠. 유전은 2개입니다. 블랙 오일, 잘 안 흐르는 애들, 찐득찐득한 애들, API 그래비티가 30 이하로 낮은 애들, 그다음에 볼레타일 오일은 잘 흐르는 애들. 우리가 주유소에서 주로 이제 다루는 애들이 이제 볼레타일 오일에서부터 잘 흐르는 애들만 뽑아낸 거죠. API 그래비티가 40보다는 작은데 어쨌든 30, 40 사이면 굉장히 잘 흐릅니다. 그다음에 GOR이 2000, 3000 사이니까 얘네들은 가스가 굉장히 많이 릴리즈가 된 애들이죠. 그러니까 라이트 컴포넌트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사실은 플로어빌리티는 좋습니다. 그다음 메탄 농도가 70 이상인 애들. 그다음에 가스 컨덴세이트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가스전이죠. 그래서 컨덴세이트가 다량 존재하게 되는데, 이 컨덴세이트의 API는 40에서 60 사이. 얘도 이제 엄청 잘 흐르는 애들이고, 가스가 굉장히 많죠. 가스전이니까요, 당연히. 그다음에 그 C1이 70에서 80 사이 가까이 되고, 레저보아에서는 가스상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 얘가 압력이 떨어지면서 레트로그레이드란 비헤이비어가 나오게 됩니다. 레트로그레이드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웻가스하고 드라이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얘들은 그 C1 농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컨덴세이트 계열이 낮기 때문에 그 압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레저보아에서
리퀴드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그냥 가스는 유지가 되죠. 근데 파이프라인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투페이지 인벨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웻가스하고 드라이가스가 이제 존재하게 되죠. 자, 그래서 먼저 블랙오일을 보시게 되면, 자, 블랙오일하고 그 다음에 가스 컨덴세이트하고 웻가스하고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실 때 크리티컬 포인트의 위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데, 이 고온 고압에 있는 크리티컬 포인트가 약간 가운데쯤으로 옮겨갔다가 여기 있죠. 약간 여기쯤 있었는데, 다음 웻가스로 넘어가면 저 밑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무슨 차이냐? 얘는 지금 레저버어 온도가 100도 언저리에 있고, 그다음 세퍼레이터가 지금 한 50도에 한 30기압, 40기압 정도에 있죠. 그러니까 레저버어의 온도 여기서 이제 떨어지게 될 테고, 그다음 세퍼레이터는 여기. 그래서 유체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크리티컬 포인트가 저 높은 영역에 있죠. 자, 아이고 넘어갔구나.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레저버어 조건이 100도. 그러니까 대부분 레저버어는 이 언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지는 200도 밑에. 200도 넘어가면 HPH2로 넘어가니까 아직 생산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서 크리티컬 포인트의 왼쪽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당연히 유전이고요. 1번이 스타팅 포인트, 거의 100% 리퀴드로 구성되어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P를 걸어주면 리퀴드가 밸브 안으로 쫙 들어오겠죠. 그래서 압력이 쭉 떨어지게 되는데 포인트 2에 도달했다. 그러면 레저버 안에서 이제 가스 버블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가스 2에서 리퀴드의 프랙션은 100%고 가스의 프랙션은 0입니다. 그죠? 주의하셔야 되는 게 페이지 비헤이비어의 시작점은 항상 그 페이지에서 해당 그 페이지에서의 프랙션이 0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0, 뭐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가스가 10이고 리퀴드가 9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점선을 우리가 퀄리티 커브 또는 퀄리티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리퀴드가 해당 지점에서 몇 퍼센트의 그 볼륨 프랙션을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퀄리티 라인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쭉 떨어지게 되면 이제 리퀴드 양이 점점점 줄고 가스 양이 늘어나죠. 그래서 3번 포인트까지 딱 도달하게 되면 일단 이 70%의 리퀴드랑 30%의 가스가 있는 유체가 프로덕션 밸브 안으로 들어와서 세퍼레이터까지 도달하게 되죠. 왜 3번에서 멈췄냐? 이거는 이 레저부어가 더 이상 이 델타 P를 가지고 유체를 탑사이드로 밀어낼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레저부어 압력이 떨어지다가 세퍼레이터 압력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산 중단 지점은 언젠가 델타 P가 레저부어에 있는 유체를 세퍼레이터로 밀어 올릴 수가 없는 조건, 그게 우리가 레저부어를 딱 그 셧다운을 하는 그 조건이 되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델타 P가 줄어들어서 생산을 못한다. 그럼 그때부터 해야 되는 게 이제 EOR이죠. 리프트를 하든 가스 인젝션을 하든 펌프를 집어넣든 이런 식으로 이제 EOR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블랙 오일이고, 볼레타일 오일을 넘어가면 크리티컬이 이쪽으로 좀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블랙 오일, 리퀴드 컴포넌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크리티컬 포인트가 이쪽으로 넘어가요. 오른쪽으로 많이 갑니다. 고온 고압 쪽으로. 그래서 볼레타일 오일이면 한 이 정도?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고, 근데 여전히 이 레저버어 컨디션은 크리티컬 포인트의 왼쪽에 있죠. 근데 이제 가스 컨덴세이터로 넘어오면 크리티컬 포인트가 이쪽으로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00도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여전히 레저버어 온도를 100도로 봤을 때 일단 크리티컬 포인트의 오른쪽에서 생산을 쭉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 자체가 일단 가스고, 쭉 압력이 떨어지다가 포인트 2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컨덴세이트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컨덴세이트가 여기서부터는 10%, 여기 넘어왔을 때 10%, 그 다음에 20%, 3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죠. 20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증가하다가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레트로그레이드라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포인트 3까지 왔을 때 일단 생산이 중단이 되고 세퍼레이터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차이점은 여기서는 세퍼레이터가 대략 70기압이고
여기 세퍼레이터는 30기압이죠. 그래서 오일 가스 유전인 경우에 대부분 프로세싱이 30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세퍼레이터가.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위치에서 어라이벌 포인트를 잡고요. 가스는 우리가 디하이드레이션이나 아니면은 다른 다양한 가스 프로세싱을 70기압 원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애시드 가스 리무벌도 70기압 원전에서 수행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퍼레이터 첫 번째 세퍼레이터의 조건을 대부분 70 정도에서 잡아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웻가스로 넘어오게 되면, 자, 요거 이 컨덴세이트하고 웻가스의 차이를 보시면 이 프레셔 패스, 레저버에서의 프레셔 패스가 아예 커브 밖으로 나가 있느냐, 아니면 커브 안으로 들어와 있느냐, 이 차이죠. 그래서 웻가스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레저버 안에서는 1에서부터 2까지 떨어질 때까지 전혀 얘랑 만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저버 안에서는 거의 순수하게 가스만으로 구성이 돼서 생산이 지속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넘어올 때 이 듀포인트 커브를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의 어디에선가 압력하고 온도가 떨어져서 이 세퍼레이터 안으로 넘어올 때 컨덴세이터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라이 가스로 간다. 그럼 드라이 가스에서 세퍼레이터 자체도 이제 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벨롭 자체가 이 원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 페이즈 바운더리가 주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이 웻가스 쪽하고 리퀴드 컨텐트가 한 5% 나오죠. 이거는 약 한 20%, 요거는 약 한 70% 이렇게 됩니다. 이 주는 정보는 뭐냐면 우리가 대략적인 생산량을 놓고 봤을 때 유전인에서 거의 리퀴드 다미넌트한 프로세싱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나머지 30% 정도의 가스가 나오니까 이만큼 용량의 가스 스트림 처리해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스 컨덴세이트도 마찬가지로 리퀴드가 20%가 나오게 되니까 웰 스트림이 얼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레저버에서 컨덴세이트가 몇 배럴 정도가 나오겠다라는 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는 해봐야 5배럴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세퍼레이터 자체에 넘어오는 리퀴드의 양을 대략적으로 가늠을 할 수가 있고 VLE를 딱 잡아야 되니까 세퍼레이터 안에서, 그죠? 다음에 이 세퍼레이터 안에 있는 리퀴드의 용량을 가지고 사실은 뒤에 나오는 리퀴드 프로세싱 유닛의 인풋 스트림 유량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페이지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어떤 페이지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다루느냐, 단상이냐 다상이냐, 이거랑 그 다음에 그 기체하고 액체의 볼륨 차이, 그걸 통해서 각각 기체를 프로세싱하는 스트림의 용량하고 액체를 프로세싱하는 스트림의 용량, 이것들도 우리가 결정을 해주게 되죠.